네, YFN 91.3 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 기행입니다. 10월 드디어 이제 진짜로 가을이 온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옷을 뭘 입어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대문 역사기행의 황원입니다. 네, 박정수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옛날 뭐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기 옷을 낮에는 하나만 걸치고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아침 저녁에는 겉옷을 걸쳐야 됩니다. 보일러도 켜요 요즘엔. 보일러는 아직 안 켜고. 그렇습니까? 네. 저희는 보일러도 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일러를 켜면 제속기 걸리면 더워.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보일러를 끄고 막 이렇게 키면 더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고 있으면 또 새벽에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뭔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혹은 뭐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시점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습니다. 이게 환절기라는 뜻이죠. 아, 그러네요. 근데 요 시기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금방 또 확 추워질 거니까 지금 그래도 낮에는 춥지는 않고 저녁에는 옷을 좀 걸치면은 견딜 만한 시원함을 지금 그래도 누릴 수 있을 때 많이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본 유튜브가 있는데 농사 이제 귀촌해가지고 농사하는 유튜브인데 요즘에는 그 낮에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아, 그렇죠. 너무 더울 때는 이제 낮에는 아예 일을 못 하는데 맞습니다.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때 이런 때 물론 뭐 낮에 지금 뭐 평일 낮에는 뭐 다 일하실 테니까 많이들 공부하고 일하시고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그거 말고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그러면 1부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서대문 역사기행의 1부 오래전 이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전 이날은 뭐 다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방송이 있는 주간에 서대문구의 역사를 소개해드리고요. 작은 역사, 작은 역사를 소개해드리는 거고 10월 15일에서 10월 21일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역시 오래전 이날이라 할 수 있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1998년 10월 19일. 뭐 오늘의 서역경에서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 가지고. 이 주제는 좀 길군요. 길게 가면 이 주제는 사실은 자세히 얘기하려면 좀 깁니다. 제가 두 개 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루려면. 네, 뭐 나중에 이제 메인 코너로 한번 옮겨서 다루도록 하죠. 서대문에 있는 대학교인 이화여대 그리고 연세대생들 몇 사람이서 군가산점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군가산점 제도가 이제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날입니다. 그렇죠. 10월 19일 10월 19일. 이게 청구를 했었고 받아들여졌었죠. 네, 맞습니다. 1999년 그 이듬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위헌 이거는 결정이 뭐 났어요. 6대3, 7대2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전원일치. 전원일치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징병제 하에서 물론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사실은 어떻게 하나만 단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이제 저희도 잘 알고요. 징병제 하에서의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좀 이슈가 있었어요. 지난달에 바로 헌재에서 이제 남자만 군대 가는 거 요거가 이제 남성 평등권 침해다라는 종종 내요 이런 거요. 이게 세 번째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다, 합헌이다라는 판결이 지난달에 이제 세 번째로 나왔고 이 합헌이 나왔을 때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 얘기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방부에다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네. 여자들 여성들을 다 이렇게 그 군대에 받을 수 있냐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네. 뭐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도 뭐 준비가 되면 또 다 징병제로 남녀 모두 된다는 이야기냐. 네. 아무튼 그리고 뭐 그다음에 최근에 근데 이제 헌재가 이번에 판결에 이제 좀 그 뒤에 말을 붙여놓은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 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건 뭐 부연을 했고요. 모병제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시안 게임이 있었으니까 네. 예, 그 병역 관련해서 또 중요한 대회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 전체 국제 스포츠계에서 차지하는 아시안 게임의 위상보다는 한국 선수들에게, 남자 선수들에게 병역을 미필한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회인데 뭐 여러 또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있었죠. 뭐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렇죠. 예, 이강인 드디어 면제됐다. 네. 뭐 이제 이런 게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이번 대회는 이강인 1번 구하기 대회고 지난 대회는 손흥민 1번 구하기 예. 대회였고 이랬다 뭐 이렇게 이번에 있었죠. 또 우리 롤러스케이트 그 계주에서 예, 네, 맞아요. 예.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이게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금메달을 못 따서가 아니라 군대를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예전에 군가산점 제도가 그러니까 뭐 변천을 거듭해 왔지만 60년대 이후로 이제 이런 그 군필자들 제대 군인에게 그 특혜를 주는 제도가 시작이 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6급 이하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공기업, 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 여기 취업 시험에서 만점에 5%에서 3% 정도. 2년 이상인가 3년 이상을 그렇죠. 2년 이상 복무하면 5%. 이거 그 아래로 미만으로 하면 3%. 그때 2년 이하라는 건 이제 뭐 18방. 옛날 방위. 이제 방위죠. 네, 방위하면은 네. 3%, 현역 갔다 오면 5%뭐 네, 약간 이런 이렇게 거였죠.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초로는 1994년 6월에 이것도 맞아요. 이화여대 네, 맞아요. 행정학과 교수님 등 교수 75명과 학생 거의 2,000명 가까이가 이 가산점 폐지 서명운동 청원을 했고, 그 후에 여성단체 중심으로 계속 이것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다가 이제 1998년 10월 19일에 바로 이 헌법소원이 제기가 심판 청구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듬해 12월에 이제 전원일치 위헌 결정이 났는데, 요게 이제 크게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네. 그다음에 공무담임권을 뭐 제한한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법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짧게 요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아니 뭐 예. 되게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평등 등등등 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뭘 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여성 말고도 여기서 네. 여성이라는 것으로 네. 특정되면서 뭔가 남과 여의 어떤 대결이나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좀 컸어요, 사실은요. 네, 장애인들이나 또 기타 어떤 사유로 그렇죠. 네. 근데 못 가는 군대를-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도,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도 105점짜리 이렇게 이렇게 받는 사람한테 밀려버리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였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몇 명이나 하는 건데 이거였죠. 그래서 고작 맞습니다. 네. 그 헌재에서는 고작 몇 명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차라리 좀 더 넓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좀 넓게 줘라. 네, 네. 라는 게 사실은 이 판결의 의미였었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취업 시험에 다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군필자 전체에 대한 혜택도 아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무슨 그 일종의 여혐 표현들, 뭐 옛날에 그죠. 된장년이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남자 여자 사이를 갈라칠 문제가 아니었던 거. 그죠. 사실 군필자 전체에 대한 혜택도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이화여대 홈페이지가 정말 박살이 났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그렇게 가서 한 남자들 중에서 얼마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혜택을 있었겠어요, 받느냐. 사실은요. 네.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때려 부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 네. 조금 더 판단을 하면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죠. 사실 호봉제 이런 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한 호봉 다 네, 인정받잖아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군대를 갔다 온 것에 대한 군필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뭐 이 사람들 세금 깎아주자. 바우처 제도로 해서 군대 갔던 사람들은 뭐 바우처를 해서 세금이라도 깎아주자. 월급은 많이 못 주더라도 세금으로 깎아주자. 뭐 약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뭐 이렇게 네, 통과가 네,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어차피 나라에서 강제로 징집한 거니까 어떤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그쵸, 거죠. 그쵸. 네. 되게 많은 방법들이 경제적인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뭐 이런 건데 요만큼 정말 공무원 시험 에만 국한된 그러니까 사실은 요만큼 군필자 사이에서도 차별적 요소가 그쵸. 들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군대 근데 갔다 온 사람들 몇십만 명에서 그 공무원 준비한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사실. 아마 이 시기 이후로 한 20년 정도 예. 이 공직 진출 그 희망자가 굉장히 늘었었잖아요. IMF 그쵸. 이후로 예, 그쵸. 아마 예. 그 상황과 좀 맞물려서 조금 더 시끄럽게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네.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징병제에 따른 병역 이행 여부가 사실은 사회적 차별의 기제로 작용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딱 한마디만 하면 이게 이제 남녀간의 대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사회적으로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뭔가 조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이거를 뭐 생색내기처럼 그냥 공무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조금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다 해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들을 고민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남자 여자가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큰 틀에서 좀 그 설계를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왜 결국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가는 사람대로 또 상실감과 박탈감과 그럼요. 그런 거를 갖게 되는데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배제와 차별을 낳는 방식으로 이 징병제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걸 통해서 좀 고발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건강한 실체에 대해서 국가가 등급을 부여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참 웃기는 일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쓸모 있는 국민, 쓸모 없는 국민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서역기행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배제를 통한 어떤 효과를 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병영 국가였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극대화되면 이게 나치 시절에 그죠. 그렇죠. 장애인들도 학살 대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수하게 진화된 그 순수 혈통에 대한 이 종교적인 집착 같은 게 같은 있었잖아요. 아리아인이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학살 그러면 대상이었죠. 학살 대상이 되는 거죠. 유대인만 학살된 게 그쵸.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문제와도 너무 확대했는 건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는 사고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98년 10월 19일 이화여 대생 그리고 연세 대생 등이 군가산점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건데 1908년 10월 21일 허비 의병장, 네, 이강년 의병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로. 근데 실제로 많은 자료들에서 서대문 형무소 개소일을 이날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진짜요? 예. 그 이강년 의병장은 이게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네,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한 날. 네, 최초의 사형수들인데 네. 한국의 의병장들 두 분이죠. 네. 근데 한 주 빨리 이강년 의병장, 그다음에 10월 21일에 허위 의병장이 소위 말하면 선택하게 문도 되는데, 열기 전에 이강년 의병장을 사형을 네, 했다면 아마 이때 막 그러니까 다 뭐 지어놓고 이 시설을 뭐 쓰고 있었는지 뭐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개소일이 보통 10월 21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그날 허위 의병장이 순국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보통 아무리 험한 시설이어도 그렇죠. 다 문 여는 날은 사람을 안 죽여. 다 지어진 날 뭐 문 열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근데 약간 험한 날 이게 아니야 험한 날이 아니라 이렇게 문 여는 날 험한 일을 하지는 보통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마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음. 뭔가 그냥
그냥 나를 잡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무튼 그날 지어졌다고 보통 알려졌는데 그날 사형당했다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그날 이런 일을 벌이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허위 의병장은 지금의 구미 그러니까 선산 옛날에 선산이라고 했는데 반인 반신이 태어나신 곳. 예. 그래서 이제 구미를 상징하는 인물이 허위 의병장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반인 그분이어야 반신이냐. 하느냐. 네. 이거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많죠. 네. 1854년에 태어나셨고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지난번 권오설 선생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형적인 경북 북부지방의 사대부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퇴계학의 그 자장 안에 있고 예. 그 학맥 안에서 혼인 관계까지 다 맺어가는 그런 집안이고 출세는 하지 못했던 집안이고. 근데 출세는 뭐 덜어하는 사람 간혹 있고 그 을미의병 때도 이제 거병을 하셨고 네. 나중에 그 정미의병 그러니까 군대 해산 이후에 일어났던 그래서 정미의병의 13도 창의군 군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동대문밖 30리까지 진출한 분으로 그 지금도 청량리 그 주변 그 길을 왕산로라고 하죠. 그게 이제 이분 호를 따서 예. 왕산 허위 선생님이시군요. 네, 왕산 허위 선생이죠. 청량리 그 회기동 경희대학교 그 가는 큰 길 언저리까지가 왕산로일 텐데 그리고 거기서 후퇴한 후에 이제 경기도 일대에서 여러 차례 교전을 하다 체포돼서 역시 교수형 선고를 받고 1908년 10월 21일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전형적인 경북 북부지방 사대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요인들 말고도 독립운동, 네, 독립운동과 연결되죠. 허위 집안 사람들 대부분이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이게 경상도의 경상도가 소위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쨌든 국민의힘 얘기를 좀 정치 얘기를 조금 해서 그렇긴 한데 TK 이쪽이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산 뭐 이렇게 홍무라두잖아요. 네. 여기에 그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문제는 이게 홍범도 뭐 김자진 뭐 이런 분들 다 빼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경상북도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좀 솔직히 좀 아니 약간 예의도 아닌 것 같아. 자기들이 그래도 홈그라운드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정말 예의가 아니고 허위 선생의 형님들 허훈, 허겸 이분들 다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만주로 망명 가서 독립군 광복군 활동을 하고요. 사촌들, 사촌 형제, 허형, 허필 뭐 그리고 그의 자식들 특히 허필의 아들 허형식이라고 있어요. 허형식. 네. 이분은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 네, 동북항일연군의 그 주요 지휘관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지금 시기라면 네. 육사에는 못 들어가시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거기서 다 내로라하던 집안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통을 굳이 잊고 싶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또 재밌는 게 그 사촌 형제 그 허형의 딸 허길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그 이육사와 그 형제들의 어머니입니다. 네. 그렇게 또 그게 퇴계 후손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허형의 또 손녀 있어요. 손녀. 네. 그러니까 허길 여사의 이제 조카. 친정 조카죠. 조카. 네, 네. 허은이 그 만주망명 지도자 중에 하나인 그 안동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주 며느리. 네.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전형적인 그 경북 북부지방 사대부 출신이다라고 소개를 드린 거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래전 이날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에는 이화여대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군가산점 제도 관련해 가지고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헌법소원 청구를 98년 10월 19일 날 했고요. 1908년 10월 21일 서대문 형무소를 문 연 날입니다. 10월 21일 허위 의병장 사형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가 나와버렸어요. 네. 제목이 나와버렸습니다. 제목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오래전 이 노래고요. Hit the Road Jack. 네, 레이 찰스가 부른 노래. 네, 1961년 10월 9일에서 2주 동안 1위를 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레이 찰스가 부른 노래보다 더 다른 데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네, 아주 유명한 노래고 아주 시그니처 곡 중에 하나. 그렇죠. 이 어디 CF에 나왔던 것 같은데. CF에도 나왔었고, 뭐 영화 OST에도 나오고, 뭐 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네, 노래는요. 예, 예. 뭔지를 지금 모르겠어서 소개를 못 드리겠고. 네, 드라마에서도 뭐 나오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나왔었죠 이 노래는요. 예. 네. 이게 1961년 1위곡 빌보드 차트가 1958년인가 7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아마 소개드릴 노래 중에 이거를 뛰어넘을 그 더 오래된, 옛날 노래가 네. 나올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해 이듬해겠죠. 네. 그래미 베스트 R&B 상을 받았고요, 이 노래가. 그리고 그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여러 곡이나 앨범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곡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네. 1961년 이 녹음이 명예의 전당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레이 찰스는 우리 그 We Are the World 그렇죠. 예, 할 때 예. 거기 잠깐 등장은 하셨었는데 네. 거기 나왔던 가수들 얼추 몇 사람 우리가 그 후로 소개를 계속 했잖아요. 아이, 따로 그러네요. 따로. 예. 근데 이분은 안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레이 찰스가 거기 참여한 분들 중에 뭐 거의 제일 그렇죠. 예. 왕고급이었던 것 같고 1930년에 태어나서 이 스티비 원더와 함께 그 시각장애인 인대 천재 가수로 되게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예, 소울 뮤직의 뭐 그 창시자 같은 그런 반열에 계시는 그분이고 그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린 시절이 불우했어요. 네. 불우했고 아시다시피 어릴 때 이제 녹내장까지 앓으면서 7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예, 4-5살 때부터 시력을 잃기 시작했답니다. 네. 근데 이때부터 피아노를 쳤대요. 이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그 장애가 생긴 후에는 그 학교를 이제 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점자로 음악 공부를 했고요. 그때 클래식도 공부를 다 했답니다. 라는 걸로 봐서는 좀 사시는 집이었나 보군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가정이 어려웠는데 어머니가 이제 세탁 일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아무튼 어렵게 살고 청소년기에 15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또 사망해요. 아이고. 아버지는 그 전에 사라지셨고, 예. 네. 그리고 그 남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사고로 죽고, 그래서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학교를 안 돌아가고 그때부터 떠돌면서 뮤지션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재즈, 블루스, R&B, 뭐 가스펠 뭐 이런 장르들을 다 섭렵하면서 소울의 창시자가 되는 거고 그 음악인으로서의 그 비범함이나 업적이 생전에부터 높이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 말이 있더라고요. 프랑크 시나트라가 그러니까 거의 미국 프랭크 시나트라 나올 정도면은 네, 미국 대중음악의 뭐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박지성 선수를 해버지라고 부르듯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쇼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 자기네 그 업계에서 유일한 찐 천재다. 그 정도로. 네, only true genius라고. 그렇게 말했고 뭐 각종 그 순위 역대 순위 매기는데 항상 그 최상위권에 다 들어가 있죠. 롤링스톤즈에서 100명의 올타임 그레이티스트 아티스트인데 거기에 10위. 그다음에 100명의 올타임 그레이티스트 싱어 거기에 2위. 예. 뭐 각종 명예의 전당, 각종 공로상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생전에 사후에 다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대접을 받았고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이거를 우리말로 그대로 풀면
네, 태어날 때부터 음악이 내 안에 있었다. 네. 이게 어정쩡한 사람이 하면 큰일 나는 네. 말인데. 내가 아는 이거 단 하나의 이유다. 이것이. 네. 야, 이거는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일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정쩡한 사람이 얘기하면 진짜 욕 먹기 딱 좋은 그렇죠. 소리인데. 와.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봤냐면 레이 찰스 그 지금도 파운데이션이 있어가지고 네. 레이 찰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네네.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 말이 그냥 계속 나오더라고요. 멋있긴 하네요. 네, 참 멋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모두 다 토를 달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거. 네. 레이처스 이 말을 들으면서 뭐 할 수 있지 이분은. 그런데 야 이거를 어정쩡한 누군가 그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요. 이 레이처스 때문에 기분 나쁘진 않은. 예를 들면 메시가 태어날 때부터 축구는 내 안에 함께 있었어. 뭐 이 정도 말하면 콜.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그죠.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건 거죠. 재밌는 게 이 원래 본명이 레이 찰스 로빈슨인데 그 1940, 50년대 그 미국 권투계 그 슈퍼스타가 있어요. 슈거 레이 로빈슨이라고. 맞아요. 슈거레이 로빈슨. 그 사람이랑 헷갈릴까봐 뒤에 로빈슨을 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레이 찰스로 불렀는데 참 재밌는 게 나중에 우리 7, 80년대 그 권투 선수 슈거레이 레너드 있잖아요. 레너드 있죠. F4 레너드 헤글러, 헌즈, 듀란. 대단한 선수네. 이게 슈거레이 레너드가 슈거레이 로빈슨을 따서 슈거레이라고 자기를 지은 거거든요. 네, 원래 레이 찰스 레너드인데 이 사람은 진짜. 네. 근데 재밌는 건 슈거레이 로빈슨은 그게 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워커 스미스 주니어인데 본인이 14살 땐가 데뷔를 하려고 근데 그때 나이 제한이 걸려 선수 등록이 안 되니까 가명 썼군요. 네, 그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이름을 쓴 게 그게 슈거레이 로빈슨. 재밌는 게 아무튼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연결된다. 천재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등록을 못하니까 딴 사람 이름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랬던 거죠. 정작 본인은 본명이 아니었는데 레이 찰스는 그와 헷갈릴까봐 뒤에 로빈슨을 뗐고 슈거레이 레너드는 그 사람을 너무 추모해서 슈거레이 레너드는 천재 복서니까. 아무튼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레이 찰스 아까 듣다 말했던 히트 로잭 들으시고 3부 오늘의 서약 기행으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십니다. 황우환이고요. 네, 박정수입니다. 네, 3부 오늘의 서역기행. 지난 시간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스토리였던 1부를 했었고요. 이제 2부 쭉 그 사건의 그 대략을 쭉 들려드렸었고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그 배경 혹은 맥락과 관련한 이야기들 몇 가지 좀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들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뭔가 이렇게 모든 문제의 사건을 사회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게 다 그렇다고 해서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거는 너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다 환원시키는 위험은 좀 피해야 하고요. 최대한 두껍고 입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사실은 잘 짚어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두 가지 좀 같이 보면서 좀 보는 게 중요하지 하겠다. 저희가 뭐 그분들이 저질렀던 그 뭐 잘못들이나 그 탈주국을 벌인 일을 결코 두둔하기 위함은 아니고,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인지를 됐던 분들이 다 그렇게 그렇죠. 청원을 하고 네, 탄원을 네, 하고 했는지 네. 솔직히 좀 의아해하고 있는 네. 것가 오히려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기했던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문제가 이제 그 뭐 그게 이제 오늘의 그 배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다루어질 거예요.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 뭐 인질극을 벌일 때나 그 전 단계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들을 대략 요약해 보면 일단 너무 무거운 형량에 대한 그 불안, 그렇죠. 과 그 피해 의식 네.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의 낙인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뭐 사회인으로서의 복귀가 어렵겠다라고 이분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분들이 감금돼 있을 때 그 교도소 안에서의 부조리나 가혹행위들을 너무 많이 겪었거나 실제로 당했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으로 좀 등장을 해요. 이분들의 이야기 속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일단은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당시에 그 형량의 기준이 된 법이 있어요. 사회보호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문제 있는 법이었습니다. 진짜 네. 문제 있는 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지강원 씨의 경우는 상습 절도범이에요. 네. 상습 절도범이고 그해 3월에 범죄 행각을 하다 붙잡히는데 총 7차례 그다음에 절도 금액이 약 550여만 원. 이 정도가 되는데 이때 이미 그 탈주할 때 2심까지 간 상황이었거든요. 2심에서 징역 7년 플러스 보호감호 10년. 그러니까 이 보호감호가 네, 문제예요. 그렇죠. 보호감호가. 그러니까 사회보호법과 그에 따른 보호감호 조치. 네. 요것 때문에 사실은 17년을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그때 제 기억으로도 이거 헌법소원 엄청 냈었거든요. 네. 이건 사실상 이중 처벌이고 이중 처벌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호감호라는 게 뭐냐? 이거는 결국은 또 교도소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법을 똑같은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 네. 징역을 살게 하면 안 된다는 네. 위헌 소송을 꽤 많이 냈었는데 뭐 지기도 하고 하다가 어쨌든 이제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그 급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없어지기까지 네. 이르렀죠. 그러니까 나머지 탈주범들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강원 씨보다 뭐 더 중범죄도 있고 더 경범죄도 있는데 대체로 심한 사람은 무기에서 대체로 7년 이상의 거기다 이제 플러스 보호감호 뭐 이런 식으로 돼 갖고 대부분 다 그 10여 년간을 감옥에서 있어야 하는 그 이상을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고 이 사회보호법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상습범을 형기가 종료된 후에도 그렇죠. 추가로 네. 일정 기간 구금을 더 시켜서 네. 사실은 형기를 늘리고 사회복귀를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군부가 그 쿠데타 일으키고 광주 학살한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인가 뭐 이걸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거를 그 발족시키면서 5공화국 헌법 만들고 그다음에 국회도 거의 무력화 시켜놓고 이 사람들이 다 입법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법입니다. 삼촌교육대도 하고 네. 보호감호도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막 그렇죠. 그러니까 상습범죄자 혹은 우리 아까 뭐 병역 관련한 이야기도 했지만 정신질환 범죄자. 그러니까 이건 또 치료감호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기준이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너 두 번째지, 너 세 번째지 이러면 너는 그냥 이 건 플러스 너 보호감호 해가지고 너 아예 너 젊어서는 사회로 못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주범 대부분이 반복적인 동일 전과가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반복적인 동일 전과가 왜 생겼느냐 하면 그렇죠. 이분들이 호소했던 그 낙인의 무서움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 한 명 그 생존하게 되는 인질극벌이다가 강영일 씨 경우에 중학생 때 폭력 사건에 좀 휘말린 적이 있는데 고교에 진학을 못하고 공장회를 들어갔고 그 사이에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어머니는 또 문맹이었고 그 공장에 있느라고 집에 없었고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뭐 경찰이 잡으러 와서 갔더니 이제 고의 재판 불출석
그렇게 고위 해서 재판 불출석은 뭐야? 그렇게 해서 구금 생활을 며칠 했나 봐요. 그 공장에 돌아왔더니 사장님이 너는 그치.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도 법이고 뭐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전과가 되는 게 아닌데도 그죠. 내가 이미 전과자가 네. 되었다라는 그 자의식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습적인 그 비슷한 종류의 범죄 행각을 벌이게끔 몰아간 측면이 사실은 그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나를 받아줄 데가 없다라는 그런 자식들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당시 그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그죠. 새마을 뭐죠? 새마을운동 중앙회인가 중앙본부인가 뭐 그런 거 네. 있습니다. 이런. 회장을 맡아서 그 50비리 청산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발표된 횡령액만 78억, 탈세액이 10억, 그다음에 여러 차례 뭐 불법적인 이권 개입 해갖고 구속이 돼요. 88년 3월달에 구속이 되는데 이 78억도 78억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그죠. 있죠. 네. 첫 공판이 7월에 열립니다. 네. 네, 7월에 열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뭐 두세 달 전이죠. 그쵸. 네. 네. 그리고 8월에 그 구형이 되는데 구형량이 징역 15년, 벌금 21억, 뭐 추징금 뭐 등등 하는 거 9월 5일에 1심 선고가 되는데 금세도 됐다. 징역 7년, 네. 벌금 32억, 네. 추징금 뭐 9억 8천.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 갇혀 가지고 그 과정들을 다 지켜봤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전경환은 저러고도 7년 7년 끝이란 말이에요. 네. 나중에 실제로 뭐 이 사건이 난 후지만 실제로 1991년 2월에 형기 감면되고 6월에 가석방이 되고 92년 2월에는 복권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4년이잖아요. 네, 어차피 저 사람들 저렇게 형을 받아도 중간에 이미 다 뭐 가석방에서 나온다든가 사면 복권된다든가 하는 거를 우리가 그때도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절망감에 기름을 붓는 어떤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죠. 사실은 이런 형벌제도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그 교화 뭐 이런 네.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냥 격리. 네, 격리 배제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런 효과를 통해서 이제 낙인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그렇게 격리시키고 낙인시킴으로써 아까 뭐 병역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하나 깔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호소했던 이제 교정행정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탈주에도 묵인, 방조,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그 이후에 많이 발견이 되어서 많은 교도관들이 이제 징계를 받게 됐는데, 뭐 일단 필요한 조치들을 호송 중에 제대로 안 한 건 물론이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럿이 집단 탈주하게 되는 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네. 자기들끼리 원래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전에 교도소 의무실에서 계속 만나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실에 있는 그 침대 밑에 있는 그 뭐죠, 일종의 부속들, 그 철제 부속들을 갈아가지고 쇠코챙이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 그 지강원 씨가 이미 절도했던 거를 뭐 도봉산 어디 묻어놨었는데 그 정보를 그 전에 여기 영등포 가기 전에 어디 구치소에 재판 받을 때 수감돼 있다가 교도관한테 알려줘가지고 교도관이 그걸 찾으러 또 가봤답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도소 내 이제 비리나 가혹행위, 이렇게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이미 그 교도소 안에서는 매우 일상화된 용어였대요. 그렇죠. 소위 범털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그 우리가 왜 지금도 그 구치소나 교도소를 무대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나오는 그 장면들 있죠.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 장면들이 이 사람들의 증언에서 거의 그대로 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습관화된 이제 교도관들의 구타, 그 다음에 거의 고문에 가까운 그러니까 찍힌 죄수들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탈주범들이 처음 들렀던 안암동 집에 남기고 난 메모에 보면
현 사회가 저주스럽고 교도소내 행정에 너무 불만이다. 사정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묵살해버리며 약간의 사건에도 비녀 꽂기 등 갖은 방법으로 사람을 묶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아직도 쪽발이 근성이 남아서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약간 문장 직접 그렇죠. 이해하기 좀 힘든데 아마도 그 일제 시대 때 네. 우리가 사실 간수라고 부르던 그 네. 형무소 네. 그 시절부터 있었던 악랄한 고문이나 그런 어떤 그 패턴들이 악습들이 남아있어서 남아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또 지금 큰 배경이 되었고 사실 뭐 이 문제는 악습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사실 그거 많이 뭐다 해결했던 게 아는 거죠. 학생운동권 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가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단식도 하고 전체 같이 막 데모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많이 좀 해결하려고 했었죠, 같이. 네. 또 한편으로 이게 그 교도 행정에 또 변화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는데 이 사건이 그 당시 그 직접 그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보안과 교도관들의 네. 경우에는 네. 하급 교도관들의 경우에는 출근하고 그날 해서 24시간 당직을 합니다. 야간에 근무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몇 시간이라는 거지? 낮에도 근무를 하고 퇴근한 다음에 저녁에 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출근해서 또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이렇고 주당 근무 시간이 80시간이 넘어가는 아니, 예. 뭐 사람을 무슨 정말 씨. 이게 바뀌게 돼요. 이 아. 사건을 계기로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줬고요. 또 이제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 하나가 경찰 수사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 실효성 없는 그 수사 매뉴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주범 검거 작전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 당시로부터 만들어진 지가 이미 20여 년이 지난 매뉴얼이었답니다. 그 수정도 안 되고 그냥 사용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차례 검문을 당했는데 그냥 통과된 네. 건물 당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신촌에서 5명이 그 한 차에 있다가 그 운전하던 사람 잡히고 나머지 6명이 나머지 5명이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4사람이 숨어 있던 그 신촌 창천동 집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바로 신고를 했는데 한 40여 분 지나서 왔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도 순찰대원들이 다녀갔대요. 집에. 네, 그냥 초인종 누르고 별일 없어요. 예, 그러고 그냥 갔다는 거죠. 네, 뭐 이해도 되지만 아무튼 그 경찰 수사의 문제가 하나 드러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인질급 과정에서 요거는 그 경찰 출신이고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표창원 씨가 네. 옛날에 어디 기고한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한국 경찰에는 인질 협상 전문가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었다. 경험 많은 베테랑 형사와 계급 높은 고위 경찰 간부가 오직 상식과 감정에 의존해 지강원 일당의 투항을 종용하고 설득하거나 호소하는 일방적 협상 시도와 지강원 일당의 저항과 반발, 돌발 행동이 이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후 지강원 일당은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경찰은 그 요구를 수용했다. 몰려든 방송사의 카메라와 마이크는 사상 초유의 인질극 생중계를 하게 되었고 갑자기 거물 취급을 받게 된 인질범들은 공명심과 과시욕이 고조된 가운데 탈주극을 벌이게 된 원인인 억울함과 절망감이 뒤섞이면서 정제되지 않은 말을 마구 쏟아냈다. 네. 틀리지 않은 말은 틀리지 않은 네, 진단인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는 뭐 프로파일러니 네. 뭐 협상 전문가니 뭐 이런 분들이 TV에도 나오곤 하는데 그렇죠.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런 자각들이 많이 생긴 것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이 지난 주에도 계속 이야기했고 오늘도 도입부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어떤 사회적 배경과 이런 경찰 수사 과정의 이 난맥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야 될지 그것과는 좀 사뭇 느낌이 다르게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했던 그 시민들의 마음 씀씀이 그러니까요. 태도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어떤 태도라는 게 사실은 이 사회적 배경과도 무관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이런 아주 정말 총체적으로 어떻게 이랬을까 싶은 일들의 범벅인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나 이 태도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네.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같이 뭐 기도해주고, 네. 뭐 심지어는 나중에 뭐 탄원서 잠깐 갔다 올게요라고 해서 조용히 또 갔다 오고. 조용히 시험 보고 또 아무 일 없이 돌아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장례식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지금도 뭐 소개는 하지만 어떻게 적합하게 설명할 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했던 네. 듯이 뭐 이렇게 강도 사건이나 절도 사건 이렇게 3번을 이렇게 했었던 그 집 있었잖아요. 네, 한 집에 그 집도 뭐 라면 먹고 네, 가고 한달 사이에, 그런 것들도 보면은 뭐 이게 뭐야 막 싶어 진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수준 높은 국민, 수준 낮은 사회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네. 그 되게 좀 다르게 접근을 했었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뭐랄까 이 조리 뭔가 아구가 안 맞아 떨어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약간 이 사건 자체가 신화적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 책에서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형벌 제도의 목적이라는 게 근대 형벌 제도의 목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 처벌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배제에 있다. 네. 배제를 통한 어떤 낙인 효과의 경제성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위법이야. 그래서 너는 이제 사라져 있어. 너는 나오면 안 돼. 그리고 그 관용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대우를 달리하면서 어떤 사회 효율성을 추구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뭐 근대 형벌제도 일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특별히 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호법이 너무 전형적인 그런 그렇죠. 제도가 아닌가. 그리고 아주 위헌적인 가중형벌까지 부과해서 그 낙인 효과를 아주 진하게 노리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그 푸코 말이 맞는 게 이런 걸 통해서 몇몇을 아주 악독한 범죄자 그러니까 악마화해놓고 그를 통해 사회 질서를 잡고 있다라는 전시 효과를 노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웃긴 거는 가장 그 정의나 질서와 무관한 거리가 먼 사람들이 그런 전시 효과를 의도하고 이 제도를 운용을 했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네.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좀 형벌을 되게 무겁게 매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런 거죠. 네. 그때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형벌을 무겁게 매기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이 무거워지면 그 형벌을 달게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네. 치게 되는 경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끊임없이 우리가 토론해낼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형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실은 효과를 의도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뭐 처벌하고 사회를 뭐 정화시키고 뭐 교화하고 뭐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일벌백계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해서 시범 케이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자칫해서 그런 사건이나 사고를 저지른 누군가가 그에 따르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지면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다른 범죄를 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한 맞습니다.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범죄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런 일종의 소위 흉악 범죄 이외에 다른 모든 경우에서 우리가 뭐 보도되는 어떤 사건이라 하더라도 뭐 징역 예를 들면 10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그 기간만 가지고도 놀라잖아요. 그렇죠. 아우 어떻게 그렇게 있나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 인지상정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더 무거운 벌을 부과함으로써 뭐 어떤 효과를 노린다는 거는 사실은 허울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35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뭐가 달라지고 뭐가 안 달라졌는가를 한번 따져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물론 이제 호송차 안에서 탈주를 벌인 거지만 출발했던 장소인 영등포교도소
지금 그 자리가 이제 없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부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다른 동네로 이전했고 영등포교도소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맞은편이 그 구척돔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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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완전히 동네가 달라져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정행정이나 경찰 수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회보호법이 그 위헌 심판을 받아서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989년에 이미 그 감호 기간 최대양을 7년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중 처벌이다 위헌 결정이 나서 2005년에 폐지가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북가자동 인질극이 벌어졌던 그 집 식구들은 이제 그 다른 동네로 이주를 하셨어요. 근데 그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안 팔리니까 아 그렇죠. 어디 보니까 그 법무 지금은 이제 교정본부라고 아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이제 교정국이라고 교정국이 매입을 해서 지방 교도관들의 자녀들이 서울로 유학을 오면 거기를 이제 기숙사처럼 쓸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 집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있거든요. 네. 네,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배경의 하나로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었던 전경환 이분은 2000년대 이후에 또 다른 그 사기 사건.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아마 제대로 처벌을 안 받았죠. 그렇죠. 형집행정지, 네. 뭐 병보석 일단 아무튼 그 형과 비슷한 시기에 사망했고 전두환도 사망했고 사회보호법의 예,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 결국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응당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다 안 받고 사망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다음에 이런 배제와 낙인을 통한 어떤 효과 누리기 이거는 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뭐 유전무죄라는 말, 뭐 지난 시간에 요즘에 유권무죄 뭐 이런다 그런 말이 회자가 되는데 이게 어느 맥락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아, 이 표현이 더 맞겠다. 최근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공화국이라고 어떻게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되었는가라는 요즘에 책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은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들으셨습니다. 황원이었고요. 네, 박정수였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요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들으시면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년이 갔는데로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